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경제학자 최백은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강연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지난번 앞에 강연에서 제가 받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외부 강연을 굉장히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강연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가족적인 분위기 같고 굉장히 품격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또 서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주제는요, 2020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궁금하시죠? 예. 경제가 참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우리가 삶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요, 결론부터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라는 이제 이름도, 은행 이름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될 정도로 미국의 랭킹, 그러니까 한 5위 정도 되는,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자산 규모에 있어서요, 이런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이제 우리가 시작된 걸로들 다 기억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면은 과거에 우리가 1930년대,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역사책 속에서 우리가 들은 경험뿐이 없지만은 세계 대공황에다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은 이제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암세포가 몸에서 발견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안 좋은 병에 걸렸었던 거예요. 병에 걸렸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 병으로부터 우리가 완치가 됐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요.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원인들, 주요 원인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치료가 된 게 아니죠.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걸, 이런 용어들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준 돈을 이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합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이제 터졌던 거죠. 일종의 가계 부채가 사고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 가계 부채가 터진 문제를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어떻게 해결했느냐? 일단 선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채는 더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과거의 가계 부채는 뭐 미국 기준으로 보던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 부채 증가했지만은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계 부채는 줄어들었지만은 대신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요, 중앙은행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부채를 부채로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과거에는 우리가 물가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했던 시절이, 그렇게 우리가 오래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가 저물가로 전부 다 걱정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물가를.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그러니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가죠. 돈은 많이 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제학 책에서 설명이 안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저금리 저물가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4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4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4차례 올리고 나가지고 아마 기억들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에 미국의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핫뜨거 해가지고 다시 금리를 올해 3번이나 내렸죠. 다시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도 안 했는데 다시 후퇴를 한 거예요. 다시 돈을 더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을 풀어가지고 정상적인 경제라면 경제가 만약에 회복이 됐다면은 물가도 오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용도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물가가 저물가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가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러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돈은 굉장히 많이 푸는데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환자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 병에 대한 치료는 안 된 상태 속에서 소위 말해 진통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이제 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체력이 굉장히 약화되잖아요. 다리의 근육도 다 소실되고 그러면서 약해지잖아요. 체력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금리를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냐? 물가가 안 오른 이유의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원인은요. 임금 증가율을 얘기를 합니다. 임금을 많이 증가하게 되면요. 기업은 인건비를 상품 가격에다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결국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임금 증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증가율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낄 겁니다. 내 임금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그럼 임금 증가율이 왜 낮느냐? 기업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생산성에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처럼 그러니까 선진국가에서 가장 경제가 활력을 띠는 미국조차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절반 미만으로요. 생산성 증가율이요. 생산성 증가율이 왜 낮아졌느냐 하는 얘기는요.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좀비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번 돈을 가지고 이자도 갚기 힘든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저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요. 금리가 3%면은 기업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3% 이상 수익을 내야지만이 견딜 수 있는 거죠. 이자 갖고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1%라면은 수익을 1% 이상만 내면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 1% 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게 되면은 수익을 잘 못 내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됩니다. 네? 저금리가 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좀비 기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성장이 둔화되어집니다. 생산성과 성장이 둔화되어지게 되면 또 금리 또 못 올려요.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다시 또 금리를 못 올리니까 저금리 악순환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세계 경제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진국 경제들이 일본 경제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심각하게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또 목소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풀린 돈들이 그러면은 풀린 돈들이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면요. 풀린 돈들이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경제가 그러니까 체력이 단단해지는 경제 체력이 강해지는데 돈이 사용됐을 텐데 사용됐다면 경제 체력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경제 체력이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돈이 글로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럼 그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대개 갑니다. 어차피 풀린 돈들, 그 풀린 돈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찾아내는 상황 속에서 그 풀린 돈들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가지고 이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우리가 개인도 소득이 증가하면 집을 늘려갈 수 있잖아요. 큰 평수로요. 인구가 증가하면은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건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인구도 별로 안 증가하고 소득도 별로 안 증가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이건 뭔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승인 겁니다. 이건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꺼지는 시점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도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풀린 돈들이 지금 뭐냐면 금융시장에 금융자산들의 가격을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품이 만들어진 건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꺼지는 것이 터졌을 때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특히 많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굉장히 취약성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도 내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럴 텐데, 간밤에 우리가 그냥 한방눈이 쫙 세상을 덮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하얗게 덮인 세상이요. 근데 그 하얗게 덮인 세상이 세상의 본질은 아니죠. 눈에 덮여서 가려져 있는 세상, 눈이 녹으면 드러나는 세상,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부 변수 중에 하나는요, 이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3분기에 6%를 기록했어요. 6.0%요. 중국 정부의 목표치가 6.5% 이상입니다. 6.5에서 7.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붕괴된 거예요. 지난해 3분기부터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가 붕괴될 위기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저 6%가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근데 6% 중에서 4.2% 정도는 정부가 돈 풀어가지고 만든 거는 겁니다. 재정 투입해가지고. 재정 적자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이 경제 통계는 전문가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GDP를 추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각 지방 성들한테 생산액을 딱 추계해가지고 보고하라 그래요. 그걸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생산액이 다 팔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 부가가치 판매된 걸 기준으로 재평가해 보니까는 한 1.7%포인트 정도가 과대평가돼 있더라 이거예요. 중국 성장률에 있어서요. 그럼 6%에서 4.2% 빼게 되면 1.8%가 남죠. 거기서 1.7% 빼게 되면 0.1% 남죠. 지금 민간 부분이 만들어내는 성장률은 거의 지금 멈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고, 문제는요.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이런 상태로 지금 진입하는 게 아닌가. 소위 해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에 한 30%에서 한 40%를 기여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성장이 급감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 20대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문제, 불만,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고스란히 저는 녹아 있다고 봅니다. 한 사회는 저는 20대를 보면 대충 그 사회의 모습이 저는 본질이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20대들이 가장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도 우리 사회 많은 문제로 이제 드러났지만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대들은요.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듯이 기회가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도 공정하지 않고, 아니 너무 공정하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가 희망이 없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그대로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적폐를 저는 뭐냐면 격차가 구조화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차가 구조화된 거를 제가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이 지금 표가 뭐냐면요. 2013년,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2년 차죠.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였었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상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이제 이 표를 소개하는 건데, 이게 무슨 표냐면요. 소득 등급 유지 확률이라고 돼 있듯이, 자, 가계를 10등분으로 나눴어요. 가계를요. 그럼 1분위는 뭐냐? 하위 10% 가계.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라 이겁니다. 10분위는 뭐냐?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가 하위 10%의 가계일 경우에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 87.1%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은 제가 볼 때 90%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다음에 상위 10%, 가장 잘 사는 상위 10% 부모를 만났을 때 자녀가 상위 10% 살 확률, 그것도 88.8%, 90% 가깝죠. 그 나머지는 조금 수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상하위 10%만 보게 되면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픈 현실이지만은 그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는 게 있어요. 저희 때는
저희 때는 부모들이 좀 못 살아도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이 성격 좋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그러면은 배우자로 선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 된다 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요. 자기 남자친구가 똑똑해요.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근데 집안이 보니까 너무 힘들게 못 살, 어려워요. 근데 다른 친구 하나, 자기 아는 남자친구 하나 보니까는 뭐 양다리 걸친 건 아닌데 보니까는 뭐 학교도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은데 부모가 건물주예요. 그럼 누굴 택하느냐? 후자를 택한다 이거예요. 건물주 아들을요. 왜 그러냐? 아무리 똑똑해도 평생에 월급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못 장만한다 이거죠. 이런 이제 농담,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게 현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뭐 금수저흑수를 얘기 안 해도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경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키워드는요, 제조업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성장도 하고 소득도 증가시키고 일자리도 거기서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조업의 일자리가 199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우리가 농업의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기술 발달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그럼 제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으로 갈 일은 별로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에도 지금 인력이 이러니까 충분하니까요.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서비스로 가요. 근데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한 게요.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소득자들도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지만 되게 뭡니까? 의료, 금융, 법률 이런 거 다 서비스라고 그러죠. 고소득자들이 있는 데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바하는 거, 이것도 다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택배 기사가 하는 거,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다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이 낮은 저임금도 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고부가 가치, 고소득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개가 저부가 가치, 저임금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서비스는 뭐냐?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조업 제품을 하나 볼 때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제조업 제품,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처음 만들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없었던 제품이 처음 나올 때예요. 그럼 그 새로운 제품을 먼저 어떤 기능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채워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개념을 설계한다 그래요. 우리가 설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설계부는 서비스예요. 개념 설계 서비스예요. 저기 인천공항 가는데 인천대교 그걸 외국인 회사한테 맡겼어요. 설계는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못 믿어가지고 외국 회사한테 맡겼던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고부가 가치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부품이나 소재도 필요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부품이나 소재는 기초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 부품 소재는 일본한테 많이 미국한테 의존을 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는 주로 뭘 했느냐? 제품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조립 부분, 부품 소재 수입해다가 조립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조립 부분에 특화를 했던 거예요. 그걸 저는 그래서 선택적인 공업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진 국가는 왜 선진 국가냐면요. 첫 단계부터 끝 단계를 다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게 선진국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반도체만 하더라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겨누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생산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못해서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나오는 것뿐이지 생산할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서 다른 데다가 비용 싼 데다 맡기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할 수 없는 거하고는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쫓아가려다 보니까는 우리가 자신 있게 빨리 쫓아갈 수 있는 부분에 특화를 했는데 그게 제조 조립 과정에 특화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제조업과 관련된 고부가 가치가 굉장히 취약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분들이 갈 데가 고소득으로 많이 가는 게 바람직한 건데 고부가 가치 서비스로요. 거기는 취약하니까 별로 없고 대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저임금 서비스로. 그게 이제 일자리 양극화인데 특히 악성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게 소득 양극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내수가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렇죠? 일자리 중간에 떨어지게 되고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소득 불평등이 일어나니까 내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에 눈을 돌립니다. 수출에 눈을 돌리는데, 지난 시간에 일본 얘기했듯이 이 수출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세계 경기가 나쁠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주도 성장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수출주도 성장에 우리 커다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보다 이후에 세계 수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로 감소를 했냐면요, 26%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WTO에서 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 세계 1, 2등 무역 국가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에서 미국이 수입 증가율이 뚝 떨어졌어요. 왜? 미국의 가계 부채가 터지면서 가계가 더 이상 옛날처럼 빚을 내가지고 소비를 못 해주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무역 적자를 대규모로 허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세계 1등 수입 국가가요. 중국은 과거에 부품 소재를 수입하다가 한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조립해가 수출했는데 지네 나라에서 부품 소재 만들겠다고 자급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이 수입하는 게 굉장히 뚝 떨어진 거예요. 2013년부터 중국의 수입액은 거의 정체 상황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세안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한계 포화 상태에 와 있다는 점 속에서요.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제일 먼저 타격 입은 산업이 뭐였었습니까? 당시에 수출이 타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 입는 산업이요, 해운업입니다.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세계 교역 물동량이 줄어들면은 이 배로 날라줄 물건들이 줄어드니까요, 해운업이 타격을 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한진해운 파산 나타나요. 기억들 나시죠? 한진해운 파산이. 우리나라 해운업 사실상 해체돼 버렸죠. 해운업 위기에 직면하니까 연달아 뭐가 터집니까? 조선업 문제가 터지죠. 배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렇죠? 자, 조선업이 타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 핵심적인 산업들이 위기에 몰리면서 제조업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를 공급해주는 게 뭡니까? 철강이죠. 철강 산업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죠. 트럼프가 집권 나와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철강 쿼타를 그러니까 막 강요했죠. 그게 바로 철강 공급 과잉이, 전 세계 철강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하나 또 터지는데요. 2013년도부터 자동차 산업에 이제 위기가 이제니까.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제가 2014년, 15년도에 방송에 출연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3년 내지 5년 안에 굉장히 큰 위기 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어댔었어요. 근데 듣질 않더라고요. 듣지 않아요. 국내 학자들이 얘기하면요. 왜 그러냐면요, 2017년도에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를 했죠. 예고됐던 겁니다. 예고됐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예고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GM은 미국 GM의 종속 변수입니다. 미국 GM이 본사잖아요. 그렇죠? 미국 GM이 2013년도에 미국 GM이 금융위기 때 완전히 국유화될 정도로 파산까지 갔다가 국유화돼 가지고 회생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너 어떻게 앞으로 사업할래?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편을 발표합니다. 2013년도에. 뭘로 발표하냐? 완성차 사업 접겠다. 더 이상 돈벌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완성차 사업 접고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부터 유럽에서, 그 다음에 호주에서, 동남아, 러시아에서 철수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철수를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한 생산기지예요. 우리나라 한국GM은요. 예고됐던 겁니다. 예고됐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쓰나미가 닥쳐야지만이 그다음부터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거 가지고 최대한 뽑아내가고요. 자, 그러다 군산에서 한국GM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공장이 문 닫았으니까요. 거기 협력업체 일자리도 줄어들죠. 부품 공급하는요. 제조업들입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에 밥 장사, 술 장사가 안 됩니다. 그 노동자들이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하는 게 장사가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자영업 폐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영업 폐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 수요가 줄어들죠.
상가들이 폐업하고 그러니까 문 닫는 거니까요. 그렇죠? 상가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과 관련해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건물에서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든가 경비를 한다든가 건물 임대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일자리수 줄어들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 부동산 경기가 또 죽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단지들이 있는 도시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인 겁니다. 제조업은 제조업 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파급을 시켜요. 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충격을 그러니까 충격이 전체로 다 파급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수출도 성장에 다시 막을 내린 상황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택한 게 뭐냐? 자, 내수는 이미 취약해질수록 취약해졌어요. 수출도 안 좋아. 그럼 탈출은 뭡니까?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해가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국 경기가 나빠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내수로 눈을 돌려요. 근데 가계 소득은 별로 안 증가하는데 가계가 쓸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 소득을 땡겨다가 빚내서 소비하게 하죠. 그게 바로 부채주도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게 하고, 예? 이게 우리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예요. 빚내서 집 사게 한 거예요. 근데 빚내서 집 사게 하면 집값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행복해요. 모두가. 은행은 돈 장사할 때 있으니까 좋고, 집값이 오르게 되면 집값이 있는 사람은 집값 오르니까 더 좋고, 산 사람도 좋고, 집 없는 사람은 고통당하지만요. 만 빼놓고 다들만 행복해요. 정치는 정치인대로 또 행복해하고 경기가 살아난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안 되지죠. 꺼지게 되면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채주도 성장이 이 박근혜 정부 때 사실상 파산했었어요. 건설 산업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부채가 1% 증가할 때 GDP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는 플러스 값이 나왔었어요. 1%는 안 되더라도. 근데 박근혜 정부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계산해 보니까. 나쁜 정책했다는 얘기예요. 한국 경제가 그래서 이 제조업의 위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92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이 되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요. 외환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기억들 안 나시겠지만요. 성장률이 그 전에 91년도에 11% 이렇게 하다가 6% 뚝 떨어집니다. 당시에서 언론들에서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6% 됐는데도. 일본이 아까 4%로 우리가 떨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갑자기요. 우리도 6%뚝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다가 그게 갑자기 외국 자본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그게 갑자기 철수할 때 터진 게 외환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내수가 약해지게 되고 일자리 양극화도 진행되어지고요. 소득 분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정확하게 92년도부터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우리가 격차를 얘기할 때 되게 뭡니까?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죠. 80년대만 하더라도 임금 근로자들의 로망이 자기 사업하는 자영업이었었어요. 그때는 자영업이 괜찮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과당 경쟁도 없었습니다. 근데 92년도부터 격차가 벌어져요.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간 소득 격차가요. 그래서 특히 영세한 자영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음식, 숙박, 도소매업들은 제조업에 그러니까 한 3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0만 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100만 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충격받아도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최근 현상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대기업이 해외로 부품 조달하면서 중소기업 상황이 더 열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이 격차가 거의 60% 밑으로까지 떨어진 게 이게 아주 격차가 아주 고착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하나의 묵은 이 결과인 것이고요.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조업, 수출, 대기업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재벌 대기업의 주력 산업들이 다 제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제조업체죠. 현대자동차 제조업체죠. 수출이 안 좋게 되면은 다 타격받아요. 연쇄적으로요. 수출이 뚝 떨어지죠. 대기업들도 매출액 증가, 성장률이 뚝 떨어져요. 대기업은 피신할 길이 있죠. 중소기업 협력업체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들 고통을.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은 도망갈 데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수출 조선이 끝났기 때문에 거예요. 제조업 생산액이 거의 멈춰버렸죠. 2011년 이후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끝나는 해 4분기에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조차도 소득이, 이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중산층이 소득이, 명목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저소득화돼 가고 있었고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로 도망가려도 서비스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역대 정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은 손을 안 대고 주로 금융, 의료, 교육 이런 쪽의 개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국민들은 공공성,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반대하니까 제대로 추진도 안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출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내놓을 만한 기업인데도 삼성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디자인 이 서비스 부분에 위치한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제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조차도 디자인 부분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했지만 자기들은 그냥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갖겠다고 지금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계의 60%가 소득이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출범을 한 거예요. 2017년 5월 때 출범할 때가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요. 2017년 6월 달부터 15세에서 64세가 우리가 흔히 OECD 기준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묘하게 2017년 6월 달부터요. 그걸 뭐 일부러 맞추려도 이렇게 힘들 텐데 그 오래전부터 저출산이 진행된 결과가 거기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보게 되면 막 고용 참사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왜냐? 인구가 지금 있잖아요. 인구가 지금 보게 되면요. 60세 이상 인구가 1년에 56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세에서 49세는 1년에 한 33만 명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구조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60세 이상이 1년에 56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인구가 줄어들면요. 자, 인구가 1000만 명일 때 600만 명이 일자리를 가졌어요. 그럼 60%가 이제 10명 중에 6명 일자리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인구가 500만 명 줄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600만 명 일자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구 이상으로 일자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400만 명 줄었다고 해봅시다. 일자리 가진 사람이. 그럼 200만 명 줄어든 거잖아요. 일자리가 취업자가. 그렇죠? 근데도 500만 명 중 400만 명은 80%, 10명 중에 10명이 취업한 거잖아요. 더 나은 거죠. 근데도 그거를 일자리 참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600만 명, 400만 명, 200만 명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내용은 더 개선된 거거든 사실은요. 이게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최저임금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최저임금을 가지고 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2017년도에 대통령 유력 후보 5명이 다 1만 원 달성 공약 내세웠었어요. 3분은 2020년, 2분은 2022년. 이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빨간 선이 뭐냐면요. 생산성 증가율이에요. 파란 선이 뭐냐? 임금 증가율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경제학 체계는 생산성 증가율만큼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안 올려준 거예요. 이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2017년에 얘기가 나왔습니까? 최저임금 가지고 최저임금 1시간 임금 가지고 그러니까 점심도 못 싸먹는 이런 우리가 비교 많이 얘기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동안 계속 수십 년간 억압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분출이 나온 거죠. 1만 원 달성이라는 것이. 그걸 상징적으로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요.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장시간 근로를 허용해 줌으로써 수십 년간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연명할 수 있는 많은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증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도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왜? 임금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장시간 근로가 허용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임금을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두 자릿수로 연속 2년 올리니까 이 저부가치 사업장은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경제학 동원 안 해도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최저임금 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최저임금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요. 저임금 근로자가 처음으로 20% 미만 떨어졌어요. 소득 불평등도 5배 미만 떨어졌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축소가 됐고요. 예? 가계 소득은 하위 10%만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고 1년 전에 비해서 나머지들은 다 플러스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예요.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요, 집권할 때 상황을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마을에 살면서 의존하던 뚝이 있었어요. 물을 범람을 막아주는요. 근데 그 뚝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 뚝이 무너진 거예요. 뚝이 무너지다 보니까 물이 범람을 해서 물이 덮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되고 집들도 물에 잠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2016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일단 사람 구해내야 되죠. 그다음에 구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임시 주거시설도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뚝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가 소득적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몸통에다 비유한다면은 공정경제를 얘기했죠. 한편에서는요. 그게 왼발이고요. 혁신성장이 오른발인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람 몸이 앞으로 가려면 공정경제가 앞으로 가고 왼발이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른발이 가고 이렇게 교대로 가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발로만 계속 못 가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종의 뭐냐면 공정성 강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정성 강화, 을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좀 해결하겠다 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공정성 강화에 대한 수단을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것을 좀 이제 놓친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할 때마다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막 하고 손치고 막 자영업자와 갈등이 엄청나게 그랬었잖아요. 결국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게 뭡니까?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안 되고 인상 제한은요. 결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대책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을들, 자영업자나 최저임금 대상자든 누구든 간에 을들을 지금 쥐어짜고 있는 것은 금융입니다. 금융이에요. 금융이 지금은 현대 경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들은요.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못 받습니다. 이금융권 가야 돼요. 이금융권 가는 순간에 최소한 15% 이상 이자를 내야 됩니다. 시중은행 이용하면 5% 미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이 10% 전후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역대 정부가 계속 중금리 시장을 유통하겠다. 카카오뱅크 이런 거 하는 것도 그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결과는 시원치 않지만은. 근데 10%로 중금리 시장을 육성해도 해법이 안 됩니다. 10%로 만약에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분식집 한다고 해보세요 한번요. 라면 팔고 김밥 만들어서 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10% 수익이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10%로 대출 받았으니까는. 근데 10%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의 수익률이 6%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돈이 엄청나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데 그 돈들이 전부 다 그 사업하겠다고 10% 이상 나오면 안 몰릴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봤자 1점 몇 %뿐이 안 나오는데 10% 정도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라면은 안 하겠냐고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부채 악순환에 빠집니다. 빚을 또 빚내서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636조 원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특히 이자 부담 1%만 적용을 해보세요. 1%만 깎아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6조 3,600원입니다. 1년에.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상자들, 근로자들 10,000원까지 인상하면은 올해 8,350원이었었죠. 1,650원 인상해주고 거기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 다 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주게 되면 인건비 올라가겠죠. 다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면 되냐? 4조 원이면 충분해요. 4조 원 큰 돈이죠. 근데 자영업자들 이자 1% 깎아주고, 예? 자영업자한테 임금 1만 원을 인상해달라면은 자영업자 어느 게 선택하겠어요? 예? 금융비용 깎아줘가지고 절약하는 6조 3,600원 가지고 4조 원 주면 이게 남는 장사잖아요. 그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죠.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쓸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자영업자는 결국 가게가 돈을 써야지만 자영업자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민주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금융을.
금융은 우리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고소득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돈 벌기 좋은 하나의 무대이고, 저소득자는 계속해서 자기를 그러니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이런 아주 못된 곳입니다. 금융이라는 곳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금융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동원하면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해 주듯이 그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가 이 최저임금 인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면서도 상당히 그 효과가 반감된 게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를 건물 임대료로 더 내게 돼 버리니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가격 올라가는 것도 싫고 내려가는 것도 싫다는 이런 건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조정돼야 됩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요.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미래를 만드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뚝을 재건하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아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는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다행히요. 근데 제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다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지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조업이 대신 제조업을 보강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대개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이 플랫폼 산업들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 로봇 밀도가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를 로봇 밀도로 하는데,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 로봇 밀도의 도입 속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로봇을 도입한다는 것은 생산 현장에 자동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노동력들이 갖고 있는 숙련도는 자동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일자리 대참사가 날 수 있어요. 인공지능형 이 로봇화 자동화가 진행될 경우에.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에서 예일대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2014, 15년 경이에요. 사람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습득을 시켜봤어요.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13초 걸렸습니다. 13초 걸렸어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인공지능 컴퓨터 절대 안 잊어버리죠. 절대 안 잊어버리죠. 지금 올해 대학교 들어온 애들이 2000년생입니다. 제가 얘네들한테 2075년까지 내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래요. 지금 속도로 하면 한 74세가 돼야지 연금 받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은 뭐냐면 2030년대, 40년대, 50년대 한참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될 30대, 40대, 50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좋든 싫든 간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은 어떠냐? 그냥 주입식 교육. 그렇죠? 표준화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누가 빨리 습득하냐, 누가 많이 주어진 시간에 많이 습득하냐, 이런 경쟁만 시키고 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는 인공지능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 습득 가지고는요. 시대 부적응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구글이라는 기업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죠. 구글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죠. 구글이 여러분들 9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데뷔를 했어요. 구글이 처음에 등장할 때 검색 서비스업체였잖아요. 당시에 검색 서비스업은 야후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후 지금 어떻습니까? 존재감도 없어져 버렸죠. 근데 구글은 거기서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제 진화, 산업의 진화의 방향이 비밀이 있다고요. 저는 구글 없이 못 살아요. 구글에서 모든 자료를 다 인제 얻어요. 도서관 갈 필요 없이요. 구글이 저한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구글이 투자를 해가지고 왜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줬습니까? 저도한테 얻어가는 게 있죠. 뭡니까? 제가 흔적 남기잖아요. 데이터입니다. 많은 편의를 주면은 많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많은 데이터가 뭐냐? 빅데이터인 거예요. 빅데이터가 있으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돼야지만이 자율주행차도 가능한 거잖아요. 자율주행차 하면서 GM이 차량 공유 서비스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자신과 가족만이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가 된다는 얘기는 자동차 안에서 앱도 쓰고 인터넷도 한다는 얘기예요. 운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가족만이 쓰게 되면은 가족 정도의 데이터만 남지만은
이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쓰잖아요. 한 차를요. 데이터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공유 사업을 진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자원으로 데이터가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 글로벌 기업,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요, 사원을 뽑을 때 뭘 가냐면요, 자, 니네들한테 데이터를 주겠다. 데이터를 엄청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구글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데 컨텐츠를 구글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공급하는 앱을 구글 직원들이, 아니 애플 직원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 뭡니까? 상대방들한테 유튜브에다가 콘텐츠 만드는 사람한테 돈을 45대 50으로 나눠가지고, 애플한테 앱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사람들한테 3대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익을 공유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씁니다. 이익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죠. 그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서울역에 모이듯이, 부산역에 모이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넣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걔네들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거 절대 못해요. 왜 그러냐? 학생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아이디어도 없고요. 예? 자기 차이도 없고 컬러도 없고 다 똑같아. 원래 다 사람은 다른데 교육받으면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농업사에서 산업사로 바뀌었듯이 산업사에서 데이터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사의 인간형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산업사예요. 똑같은 겁니다. 교육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경제학자면서 교육혁명, 교육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인간형이 되느냐? 과거에는 혼자 잘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융복화되면서, 예?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인간,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타자리 인간, 이타자리가 뭐냐면 남한테 이익을 만들어줌으로써 자기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인간형이 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규범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협력이 더 중요하고, 예? 서로가 공유가 중요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유라는 규범보다는 자율규범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이고, 이 사회 혁명이 그러니까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변해가지고 기술만 변해가지고는 여기에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요. 지금 그랬을 때 이런 거대한 변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업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정책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요, 일본이 창조산업 육성에 실패했듯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조업 육성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데이터 산업 육성하는 걸 또 실패합니다. 전혀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희망을 가지려면요, 저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와 나라가 돼야지만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만이 우리 경제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최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